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맡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22살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며 성실히 일했고, 회사에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게 급여와 보너스를 주시기도 했고, 성실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다른 부서 팀장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이들이 돈이나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는 성격과 근면함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부모님을 보며 자라며 성실함을 배웠고, 공부는 뛰어나지 않지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 남편은 밝고 자주 웃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조금은 수줍어하는 모습이 있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고 얼굴이 불편해 보였죠.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을 따라가 보니 그가 나간 곳은 조용한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한 마음에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남편의 과거와 그가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선물을 달라고 해서 엄마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동생과 함께 살았고, 밖에서는 잘 지내다가 집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명절이나 가족 명절 때 가족을 보면 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엄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훌륭한 아들로 대했지만,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남은 밥처럼 대했습니다. 그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정말 일에 성실하고, 소개해준 매니저도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고,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입니다.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력 때문에 자기 집안에서 남은 밥처럼 대우받는 게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한 년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언급한 시어머니의 차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미안하다고 하시고 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제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학력은 형만큼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 집안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는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꼭 면담을 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날이 회의 날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는데, 우리는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40번째 해를 맞이고 있고 아이들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철물점도 사업이니까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결혼은 제가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두 분이 잘 지내시니까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잘 지내면 그게 다입니다. 회의 때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철물점이라고 하니까 한숨을 크게 쉬고 돌아서서 앉으셨죠.
아직도 당신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격리시키실 테니 결혼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덜 번다면 우리 둘 다 일해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는 꼭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녀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하시고 제가 모든 걸 스스로 정하고 결혼 날짜만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기분이 나아졌어요. 자격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어머니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무관심이 좋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마치 아들의 결혼식인 것처럼 대하고 무관심한 태도에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그녀는 매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집에서 이렇게 대하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 최선을 다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 사람 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친절하고 근면한 사위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들은 내가 아플 경우를 대비해 계절마다 약초를 주었고 항상 내가 예쁜 사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보다 더 자주 부모님 댁에 가서 돌봐주셨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4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동네에 우리가 모르는 매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또한 일을 잘하셔서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셨고 아버지는 맥가이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지인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매장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주로 출장을 다니셔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후에 남편의 바이오 회사가 난관에 부딪혀서 회사가 도산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저는 가전제품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자제품이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월급은 계절에 따라 달랐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입사원이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이 정말 나빠져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아이가 있으니까 힘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치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니까 앞으로는 분명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계속 오르고 아이가 자랄수록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당좌예금을 써야 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가 아내와 내게 전화를 하셨다. 철물점 바로 옆에 있는 국수집 주인 김씨. 그 집 주인이 80이 되어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집은 월 매출이 2천이 넘었다. 단골 손님에게만 점심을 팔지만 그 정도만 벌어도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집 주인이 국수집을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너희 둘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고 생각했다. 듣자마자 여보, 한번 해봐. 단골 손님이 많거든. 점심만 팔아도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저녁도 팔고 배달하면 훨씬 더 벌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남편이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라면서 월급이 점점 줄어서 매일 밤 뭘 해야 할지 걱정했어요. 아버지 말씀 듣고 열심히 일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인맥이 넓어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한 모든 소식을 알고 계셨어요. 인맥이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때였어요. 그리고 국수집에서 뭔가 고장이 나면 아버지는 돈 한 푼 안 받고 고쳐주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곳에 단골로 오셨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국수집 주인은 외국에 사는 딸이 있었는데, 주인이 가게에 찾아왔을 때 딸이 살고 사는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께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요. 아버지는 딸과 사위가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게를 물려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고 남편에게 비법 국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거의 같은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야채를 자르기 시작하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돌아와서 서빙을 도우며 퇴근 후에는 다시 국물과 국수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국수를 먹었습니다. 같은 맛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국수 5그릇을 먹었다. 가게를 인수한 후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했다. 시댁에서도 아들이 직장을 잃고 새해를 맞이해서 찾아왔다. 하지만 30년 된 가게를 인수해서 아직 리모델링도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가게 입구에 서 계셔서 나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아니, 여기가 오픈한 가게잖아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픈하는 거면 뭔가 새로운 걸 내야지. 요즘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간판 2개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아니, 그만해라고.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삼키고는 가게 외관만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국수 한 그릇도 안 먹고 나갔다. 대신 줄 돈이 없으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형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죽이나 밥이나 최선을 다해라. 가게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그때 정말 화가 났어. 남편이 결국 어머니께 국수 한 그릇 사드리면서 맛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내가 어린 아들로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셨나 보다. 아니면 경제적 피해가 동생에게 갈까봐 걱정하셨나 보다. 왔는지 모르겠어. 아들의 수고도 모르고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우리 가게를 성공시키자. 시어머니께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 내가 있으니까. 힘내.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머니는 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셔서 솔직히 그때는 어머니께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더 많이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그냥 들어주셨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이 가게를 인수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실한 성격과 남편의 능력 덕분에 몇 달 만에 동네 식당으로 유명해졌고 배달도 시작해서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맥가이버로 불리던 사위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중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식사 시간에 어머니께서 가게를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바로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10평짜리 국수집에서 30평짜리 가게로 줄였습니다. 테이블이 6개뿐인 작은 가게였는데 지금은 줄을 서야 합니다. 가게가 장사가 되어서 마침내 연 매출 2억 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남편과 저는 껴안고 울면서 축하했습니다. 당신과 시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패배자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나서 인생에서 성공을 맛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 부모님께도 잘해드렸습니다. 제 모든 일을 도와주신 분은 제 부모님이셨습니다. 약 6개월 후 매장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안정되자 제 남편은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잘 되자마자 차갑게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는 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연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화가 나자마자 가게 입구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바로 달려들었다.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아들이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대단하다. 아들은 최고다. 국수 장인이 됐어. 대단하다. 아들. 평생 어머니로부터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자 정말 기뻤다. 왜 지금 와서 칭찬해 주는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하지만 남편은 나와 달랐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는 어머니를 가게에 초대해서 시댁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아이처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부모님이 돈 벌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건 뻔한데 너무 이기적인 부모님이라 별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와서 남편 옆에 앉으셨습니다. 바쁜데도 오시면 몇 시간씩 계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못 가. 아플 때는 괜찮아. 허리는 아픈데 침대 10년 넘게 썼어. 요즘은 침대가 허리에 좋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누가 봐도 좋은 침대 사달라고 애원하면서 불쌍해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반 친구들이 놀러 온다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들이 잘 자란 건 알지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 가방은 없다고 하면서 옷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장난만 제일 잘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게가 잘 되기 전에 누가 돈을 달라고 할까봐 손을 잘랐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과 저에게 계속 아프다고, 옷이 없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있으면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대출도 받아서 시작했으니 다 갚아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옛날과 많이 달라졌네. 처음엔 제 얼굴도 못 보셨잖아. 가게가 조금 커져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쉬워 보여.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많이 고생했고 이제 잘 살 수 있으니 시어머니와 시댁은 혼자 돌봐야 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오만하다고 했어요. 그날 나도 뭔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격려 한마디도 안 해주고 가게에 들어오기도 꺼려 하셨어요. 그러다가 연락해서 오빠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세요?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자 안에 있던 남편이 급히 나와서 나를 붙잡았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엄마, 이제 가세요. 나는 그 남자랑 있어요. 이야기하고 용돈 보내드릴게요. 사실 저는 가게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열쇠 돈부터 가게 인수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경영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국수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관리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가게에 오시자 남편은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1,000원도 안 주던 게 너였어.
너 회사가 망해서 한 달에 100원으로 힘들 때 나는 몰랐어. 너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냐. 엄마한테 그렇게 대우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자 남편이 잠깐 침묵하고 나서 나한테 아, 이제 네 엄마가 형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구나. 엄마한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니? 나도 내 엄마하고 잘 지내고 싶어. 라고 했어. 그걸 보고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너 진짜 바보야. 가게 잘 되니까 가족하고 상의하잖아. 힘들 때는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하다가 사람답게 살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불편하네. 그동안 속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주저했어요. 사랑의 인연은 끊기 어렵거든요.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니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게가 끝나면 항상 수고했어, 수고했어 하고 웃으며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뒤로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관련된 모든 게 귀찮았고 제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로 들렸어요. 시어머니를 만난 날은 특히 심했어요. 그때서야 남편이 마마보이 시즌을 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비 달라고 찾아와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야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물리치료비와 수기치료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신용카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엄마, 비용은 엄마 부담이에요. 병원비는 내가 내고 나머지는 엄마랑 형수한테 나눠줄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적당한 수준으로 말했지만 엄마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다. 아니,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 하지만 네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 $500를 내고 싶지 않아. 그때는 죽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를 정산했을 때는 내가 낼 수도 있었어. 왜 벌써 그러셨어요? 현금을 요구했잖아요. 병원비가 정말 필요하세요? 이번에 엄마와 남편을 가게 앞에 두고 나왔을 때 남편이 와서 야, 엄마가 지금 아프신데 먼저 건강에 대해 물어보렴. 지금은 돈이 문제야 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없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남편은 즉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 편을 들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사이먼은 남편에게 매달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게 불쌍한 짓인 것 같았다. 아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허리 아픈 사람이 시댁에서 우리 가게까지 1시간 걸리는 데까지 오는 경우가 많았어. 허리 아픈 데는 버스 타기도 힘든데 왜 가게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게다가 떠날 때 남편은 항상 택시를 타라고 해서 편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택시 요금은 1시간 걸리는데 항상 7만 원이 넘었어. 나도 그게 싫었어.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쳐다보며 아들이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고 했다고 했어. 알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뭐야. 아들 잘 키웠는데 지금은 부모도 무시해. 남편이 이 말을 듣고는 엄마처럼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 얘야, 엄마가 달라고 하면 다 줘. 5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울면 너는 금방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 그래서 남편한테도 현실적으로 말했어. 너는 한 달에 100원도 못 번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잊었어. 아빠한테 빌린 돈도 아직 갚지 않은 거 알아. 병원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퇴원하면 낼 테니 지금 현금으로 500만 원 주는 건 왜야? 내가 부탁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내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더욱 슬퍼서 울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았다. 아들 가게에서 울고 소란을 피우는 게 장사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 택시 타고 집에 가. 전화할게. 라고 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어머니 병원비를 현금으로 내라고 압력을 가했다. 병원비가 한꺼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날 시댁에 묻겠다고 했다. 그가 쓴 모든 카드에서 문자가 왔고 그는 우리 엄마의 옷가게와 마트에서 산 것에 100만 원 이상 지불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한 후에 우리 엄마는 가게에 진지하게 나타났습니다. 철물점 주인 딸이 내 앞에서 아들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할 텐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이게 아버지의 인맥에서 시작되었고 남편은 100만 원도 못 벌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니, 그건 그때의 일입니다.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면 시민들이 당신을 더 무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 시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도 않았는데 결혼시켰어요. 그가 허락해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남편에게 내 돈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하면 아들의 돈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게에 올 때마다 그는 우리 부부에게 남자 주인이 돈을 관리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격리 중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관리를 잘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제 엄마와 아빠의 생일에 저보다 더 잘 돌보았습니다. 그는 식당을 예약하고 그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아빠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엄마도 잘 안 대하니까 내가 왜 그를 잘 대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빠가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줬고 지금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 집이 시어머니랑 어떻게 똑같아. 남편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너는 네 부모를 잘 모시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실게 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지. 아빠 덕분만은 아니야. 남편이 확실히 바뀌었어. 정말 성격 좋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이제 없어. 아빠를 아들처럼 대하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나한테 인사하고 아빠한테 아들처럼 커피 한 잔 사주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서는 시어머니 가게에 한 번도 안 갔어. 우리 부모님도 엄청 화나셨어.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가게에 왔어. 손님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국수 안 먹고 앉아 있어서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직원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주방 보조가 아니라 테이블 보조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대체 직원을 고용한 것 같았어요. 저를 가게에서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니까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해요. 어머니가 아프면 다른 며느리들이 병원에 데려가요. 그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집안일이라도 도와주시고 어머니하고 잘 지내는 것도 생각해. 그리고 가게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집에 있어. 남편의 말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지금까지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 할 일도 없다고 했다. 맞아. 나는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를 노려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화가 난 듯. 직원을 고용하든 고용하지 않든 나는 계속 가게에 왔다. 내가 없으면 누가 올지 너무나 뻔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한 손에 봉투를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오자마자 나를 불러서 테이블에 앉히고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젊고 우리 아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정말 같이 살 필요가 있어. 우리 아들아,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야. 왜 이렇게 씁쓸하고 상처받으며 살아? 깨끗이 치우고 웃으며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 문제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시니까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데 당신들은 40원만 받고 앞으로 60년을 이렇게 살면서 매일 이렇게 싸우잖아.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끊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앞에서는 똑똑하게 행동했는데 왜 당신 가게는 잘 되죠? 부끄럽네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앞에 봉투를 밀어넣고 직원에게 내게 커피를 한 잔 타줄 사람을 골랐다고 말했다. 그 직원도 우리 엄마가 골랐던 사람인 것 같다. 그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저 어리둥절해져서 생각이 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직접 자식 얼굴 앞에 이혼 서류를 들고 이혼하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방에 있던 남편이 테이블로 다가왔고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적어도 나를 막아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테이블 위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내 옆으로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게에서 나갔다. 내 소심한 성격에서 예상했듯이 나는 그를 막지 못했고 나 스스로도 이혼을 제안할 수 없었고 남편을 보고 그냥 내 옆에 서서 이혼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내 남은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격동하던 내 마음이 갑자기 진정되는 듯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내가 직접 써서 보내겠다고, 조건은 모르겠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 정확히 따르지 않겠다고, 나중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가게를 나왔다. 그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한 서류를 다 준비했고 소송 준비를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사실 국수집은 내게 별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아버지의 철물점 일을 도울 뿐이었고 어머니와 남편이 국수집 때문에 나를 바꿔놓은 것 같아서 국수집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재산 분할을 알아보니까 부모님 집안이 가게를 차리셔서 다 주고 돈까지 주셨고 부모님이 가게를 사시려고 하셔서 알아보고 계산해보니 남편이 20%, 제가 80%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부모님 돈으로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갚아야 할 돈도 다 갚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그 20%에서 위자료를 빼고 남편이 챙길 게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변호사가 계산을 계속 해봤는데 503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엄청 당황해서 서류를 건네주니까 네, 500만 원이면 전 남편 5개월 부양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일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힘들었지만 그 돈은 남편에게는 엄청난 돈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며 큰 소리로 다투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또 변호사 만나러 갈 거냐? 돈 횡령했다고. 그리고 네가 날 밀었잖아. 그러더니 넘어져서 손을 다쳐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미납금이 2,000원이 더 늘어났죠. 물론 치료비는 따로 계산되어 치료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었던 비용까지 모두 합쳐 이혼 후에는 최종 금액을 깔끔하게 정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끝이 나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시부모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돈을 모아 국수집을 차렸지만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가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국수집이 성공했던 이유는 시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 덕에 많은 단골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맥가이버처럼 동네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며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 덕분에 사업이 잘 돌아갔었죠. 하지만 시댁은 아들이 국수만 만들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남편은 국수만 만들 줄 알았지. 서빙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단골을 만드는 것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가게가 망하고 시어머니는 사과하며 다시 나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식들을 핑계로 그런 사람들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아이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다면 그들은 나와의 인연을 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마카롱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죠. 가게 주인과는 매우 친근하고 2년 전 이혼 후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 누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두 여성분들도 너무 열정적으로 마카롱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 가게를 열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어요. 면집을 운영했던 경험 덕분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매일처럼 뒤집어 엎을 일도 없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저를 등졌던 사람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나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